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김시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라이선싱, 이게 아마 화면에는 권리 활용이라고 하는 조금 낯선 용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때 외래어라고 되어 있는 몇 가지 용어를 제가 임의로, 물론 그동안 많은 그 연구를 통해서 이런 우리말로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말도 몇 가지 섞어봤습니다. 넘어가는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넘어갑니다. 자, 일단 제 소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에 오기 전에 한 20여 년간 캐릭터 라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고요. 그동안 국가 정부기관의 컨설팅 교육을 하다가 지금 학교에 와서 약 10여 년 넘게 이 문화산업, 특히 이런 권리 활용, 또 문화 마케팅 이런 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도 중국의 문화 관련된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는 학교에서 문화예술 경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권리 활용 용어를 몇 가지 이제 현장에서 쓰는 외래어가 아닌 용어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이선싱은 권리 활용, 라이센서는 권리 허가자, 라이선시는 권리 활용자, 라이센싱 에이전트는 권리 관리사, 그다음에 매출 연동 권리 비용, 최소 보장 권리 비용,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창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가 20년 되는 그러한 해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이 캐릭터 산업의 과거의 규모부터 한번 쭉 조사를 해봤더니 95년에 처음 약 1조 원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었고요. 그 후에 이런 2017년까지 우리 캐릭터 산업에 대한 다양한 그 가치 사슬이 변화되어 옴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2009년부터 상품 유통이 도매, 소매로 나눠져서 이제 그 통계가 잡히기 시작을 했고요. 이 내용을 2018년하고 2008년을 비교를 해봤더니 약 2배 이상의 산업적 규모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서 볼 만한 내용은 수출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1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발표하신 우리 곽경원 제사장님 말씀, 또 사회를 봐주신 한창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토종 캐릭터가 이제는 산업적으로 그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20년에 걸쳐서 우리나라 캐릭터 산업의 규모가 변화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것에 저도 일조를 하지 않았나 해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98년도에 중앙일보에 실린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제 생각엔 나름대로 잘생겼다고 생각되는데 좀 흐려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기는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제가 사업을 하면서 98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캐릭터를 프랑스 업체에 라이선싱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때 기사 내용을 보면 이거 또 제 나이를 공개하게 됐네요. 아까 한창원 교수님이 이거 나이 공개하는 거가 불편하다 그러셨는데 그때 30대 중반의 일령으로 이 프랑스에 가서 우리나라 캐릭터의 라이선싱을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기사에는 순수 국산 캐릭터가 제값을 받고 해외에
첫 진출하는 순간이었다. 이건 제가 한 건 아니고 기자분이 이렇게 쓰셨는데요. 약 8%를 받았으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매우 높은 그 권리 비용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두 번째 사진은 제가 해외 것을 가지고 국내에서 사업을 한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당시 브라질의 대통령이었던 룰라 대통령을 이제 저랑 집사람이 나가서 대통령과 영부인을 이제 영접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브라질의 캐릭터를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나라에서 요청을 해서 대통령을 제가 맞이했는데 제 뒤에는 수많은 대기업의 대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에서는 저에게 대통령을 맞이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참 부러웠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자신들의 캐릭터를 다른 나라에 소개하는 제가 매우 중요한 인물이구나. 이렇게 캐릭터 사업을 하는, 문화 산업을 하는 중요성을 브라질은 인정을 하는구나. 그 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한류가 인기를 얻으면서 외국의 정치인이나 대통령들이 오면 우리나라의 연예인들 또는 우리나라의 문화, 콘서트를 즐기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20년에 걸쳐서 한국에서 이러한 캐릭터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산업이 갖고 있는 위상은 매우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데에는 법제도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모든 법의 변화를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95년에 처음으로 문화산업이 법률 용어로 문화예술진흥법에 들어갔고요. 문화예술진흥법은 72년도에 제정된 법이었습니다. 99년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문화 관련된 활동이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2년에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은 기술 쪽, 정보통신 쪽에서 만들어서 그때는 중앙부처 간의 일종의 업무적인 활동에 갈등이 약간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2010년에 가서 중앙부처의 부처가 개편이 되면서 콘텐츠 산업진흥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이게 전부 개정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이러한 그 문화예술의 정의도 그동안 72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바뀌어 왔고요. 특이할 만한 것은 2013년에 만화가 문화예술의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화상품이라는 개념도 99년에 법률 용어로 시작되었다가 많은 변화를 거쳐왔고요. 그 중에 문화적 요소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이라고 하는 기존의 문화예술과는 조금 다른,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문화산업 콘텐츠 쪽의 개념을 입힌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에 콘텐츠 산업 특수 분류가 정해졌다가 2년 만에 개편이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콘텐츠 산업의 분류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의 법률 용어도 그동안 앞뒤에 문화가 붙기도 하고 디지털, 온라인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형이 있으면서 다양한 변화를 해왔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문화예술에서 문화상품 또 문화 콘텐츠로 다양한 형태의 법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산업의 법적 근거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사슬, 아까 앞에서 우리 곽 지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밸류 체인과 관련된 용어들의 문화 산업에 대한 기획, 제작, 공연, 전시, 판매 또는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와 함께 콘텐츠 산업에서는 제작, 유통, 이용이라고 하는 가치 사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을 분석할 때는 그 가치 사슬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현재 콘텐츠 산업에서는 기획이라는 요소가 여전히 빠져 있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한번 우리가 원천 영역과 활용 영역으로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곽 지사장님께서도 이러한 라이선싱의 범위가 우리나라에서 엔터테인먼트 캐릭터가 한 40몇 프로고 나머지 브랜드, 코퍼레이트 브랜드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는 이 자료는 전 세계의 권리 활용 분야에 30년 이상 종사한 국제 전문가 10분, 우리나라 포함해서 미국, 영국, 일본 등 유럽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정리를 한 개념입니다. 여기에 보면 캐릭터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원천 영역이 있고 제가 그것을 우리나라의 법 제도 하에서 그것을 캐릭터로 즉 IP로 지식재산으로 원천 영역의 지식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포함하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더 많은 원천 영역이 이 권리 활용 사업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 아직 시작하지 않은 영역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활용 영역 역시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활용 영역은 비교적 콘텐츠 산업 특수 분류에서는 다 포괄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 그 활용 영역의 거의 대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이 권리 활용의 영역은 법적으로 기반을 쌓았다. 다만 원천 영역, 즉 출발하는 그러한 기초 영역에서는 조금 더 확장될 가능성이 앞으로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삶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그 중에 특히 소통 방식의 변화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소통 방식이 있었는지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수원, 화성, 봉돈의 사진을 보면 부산에 일본에서 또는 다른 해적이 쳐들어오면 봉화를 통해서 한양까지 그 소식을 알리는데 12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 기술의 발전 또는 전서구라고 하죠. 비둘기를 활용해서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가장 요즘 일반화되고 있는 해저 광섬유는 2007년에 깔렸고요. 이러한 기술적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원격 만남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원격 만남을 통해서 오히려 사업을 확장을 한 업체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원격 화상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플랫폼들도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이 과거에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존재하던 플랫폼들이고 기술적으로 다 가능했던 그러한 내용들인데 다만 그동안은 특정 전문 집단이나 매우 소수의 인원에 의해서 활용되던 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일반화되고 대중화되고 이제는 이 내용을 모르면 즉 이러한 실시간 화상 원격 만남의
그 매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거나 사업을 하기 힘들거나 교육하기 힘들고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고 그러한 2년에 가까운 시기를 겪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것이 또 하나의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매체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재택근무를 보겠습니다. 기존에도 2017년에도 재택근무자는 있었습니다. 즉 코로나 전에도 재택근무자는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났고 특히 아래를 보시면 재택근무 희망 근로자 수입니다. 2017년에는 희망하는 인원의 1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원했지만 재택근무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못한 거죠. 그런데 2021년 현재는 재택근무 희망자 수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재택근무하는 근무자의 숫자도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저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의 확산이 정리되더라도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조사를 한 결과 사람들이 원하는 근무 형태, 삶의 질의 형태는 바뀔 것이다. 그리고 그 바뀌는 거에 맞춘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직장이 경쟁력 있는 직장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걸 통해서 노동 생산성도 늘어난다. 물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집단과 가능하지 않은 집단은 별도로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회적 변화 상황에서 우리 캐릭터 라이선싱은 어떠한 변화를 보일 건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보시는 가상 인간 모델 캐릭터입니다. 옛날에도 아담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고요. 다양한 형태의 가상 인간 모델들이 캐릭터로 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원격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재택근무를 하는 시기에는 이러한 가상인간 모델 캐릭터의 효용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상인간 캐릭터는 그 이미지만 가지고는 절대로 캐릭터로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생명체로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 업무뿐만이 아니라 생활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가 마치 연예인이 대중과 호흡하듯이 함께 움직여야만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회사 캐릭터들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3번에 걸쳐서 지금 캐릭터를 수정을 했습니다. 사실 99년도 이때 만들었던 캐릭터는 많은 공공기관과 지자체와 회사들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마스코트나 상징물 정도로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하고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지금 20년이 지나면서 이 활용도에 대한 고민은 매우 깊이 있게 됐고 이제는 자신들의 캐릭터에 정체성을 부여넣는 그러한 업무들이 지금 각 일반 조직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통합 브랜드, 원격과 재택으로 인해서 가장 큰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주문 배달을 하는 곳이라는 거였죠. 현장에 가지 않고, 즉 물건을 사러 매장을 가지 않고 원격으로 주문을 하고 배달을 받는
이러한 형태의 그 소비 문화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 상품을 파는 회사들에서 단순히 상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싸이월드가 있었고 세컨라이프닷컴이 있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몇몇의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생활과 동일한 조건을 제공을 해줄 때 생명력이 길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금 잘 활용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분야가 저는 예술작품 원격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과거에는 이렇게 유명한 작가들, 화가의 작품을 보려면 화廊에 가서, 갤러리에 가서 작품을 보고 구매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외출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재택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는 원격으로 작품을 보는데 과거의 화廊은 작품을 자기 집에 걸어놓은 상태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작품을 자기 집에 걸어놨을 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의상업체에서는 아바타를 넣고 옷을 갈아입혀서 어떠한 스타일이 나오는지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출이 실생활의 연출하고는 매우 괴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큰 성공을 못 거뒀다라면 이 예술 작품들은 그 작품 그대로를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일단 걸어봄으로써 그 작품이 자기 집에 어울리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원격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원격으로 확인한 다음에 구매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픈 갤러리에서도 아예 저 작품은 실제로 저기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연출되어 있는 공간에 이러한 작품이 걸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고 다양한 공간에 이러한 미술품을 걸어 놓는 장면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왼쪽과 오른쪽은 동일한 공간에 다른 작품을 올려놨고 여기에 동일한 작품을 다른 공간에 제시를 함으로써 사용자, 구매자들 입장에서 확인을 하고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또 사실 오픈 갤러리는 구매 형태가 아니라 임대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걸어놓고 한번 작품을 감상하고 나서 구매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모델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에 왼쪽과 오른쪽의 사진 중에 어떤 게 실제 작품을 찍은 사진이고 어떤 게 가상으로 연출한 사진인지 구분을 하실 수 있나요? 아마 구분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 그 의자가 있는 사진은 실제 장소를 찍은 사진이고 의자가 없는 사진은 연출한 사진입니다. 즉 지금의 기술은 원격으로 실제와 차이가 없는 그대로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들을 우리가 이 권리 활용, 라이선싱에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코로나가 사태가 잘 정리되더라도 이러한 세 가지의 다른 형태의 향유 방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강요된 거리두기에서 해제된 다음에 다시 직장으로 나가는 강요된 삶이 있다라면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하는, 그래서 선택된 삶을 원하는, 그런데 그 선택된 삶을 원하는 사람들은 개성화, 다양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지식재산 권리 활용 산업이
원천 영역이 더 다양하게 확대돼야 되고 활용 영역도 더 많은 분야로 확장돼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아래 제가 적어놓은 지원 영역 8가지가 앞으로 좀 더 발전되고 개선되면 후광 영역까지 권리 활용 영역이 도움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문화산업의 권리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